근데 아까 왜 걷다 보니까 저기 좀 이렇게 동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게 어떤 동굴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그쪽 오면서 보니까 희한한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군데군데 지금 엄청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무덤처럼 네, 맞아요. 보이는 어. 그런 이제 것들이 딱 꼬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저희가 태권도 어. 하면 주먹을 먼저 주먹이죠. 떠올리는 네. 약간 번개 모양이 네.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네. 한반도의 모양입니다. 야, 하나, 둘, 셋, 꽃. 네. 또 우리가 새로운 코스 지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다. 역사도 알고 또 정보도 알고 작품도 보고 잘 되면 또 3코스, 4코스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6코스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 공공미술 지도를 만들어서 네, 오늘 도시의 문화와 역사 또 사람들의 삶을 담은 공공미술 올레길을 걸어볼 텐데요. 그래서 105개 마을 노지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곳이죠. 서귀포 문화도시센터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기 경력은 무려 20년이 됐다고 하네요. 베테랑 배우, 영화 배우죠? 신승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처음 뵙자마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진짜요? 네. 가까이서 봐도요? 네. 그래요. 제주에서 먹힌 얼굴인가요? 잘생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들켰네요. 거짓말 못 하시는구나. 잘생기셨어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스튜디오 전에 또 다양하게 우리 이승미 선생님이랑 여러 군데 또 갔던 데를 갔는데 덕분에 원래 알았던 공간이 새로워지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워지신 그런 거죠? 것들을 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도 생생하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 신승환 씨는 좀 분위기 메이커라면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 좀 아름다운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의 분입니다. 제주 문화예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죠. 박남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백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제주에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제주를 이렇게 탐방하고 또 탐구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벌써 친숙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주변 분들이 혹시 제주로 이사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친근해진 제주입니다. 네. 네, 워낙 말씀을 재밌게 잘 해주시니까요. 오늘 제주 공공미술에 대해서도 좀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원로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원로라고 전에 들어서 또 분위기도 좀 무겁고 졸면 어떡해 이랬는데 아까 잠깐 뵙고 말씀 나눠보니까 너무 그 생각도 젊으시고 재밌게 이런 이 표현들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도 되게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감을 처음부터 막 주시네요. 네. 드렸네요. 네, 마지막 패널 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미술계 샛별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승미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늘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샛별.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올레길 걸어볼 텐데요. 제작진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는데요. 박남희 선생님이랑 이승미 선생님이 모녀설이 좀 있어요. 모녀라고요? 자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모녀가 아니라 너무 어떠세요? 저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지난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이제 하게 됐었는데 사실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저의 약간 롤 모델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닮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 아니 그래서 저도 되게 영광이죠. 이렇게 제주의 샛별과 뭔가 닮아 있다라는 느낌에 굉장히 좋고요. 사실은 저희가 전시도 하나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공공미술 연구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쿵짝이 잘 맞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워낙 미모도 아름다우시고 두 분 다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이럴 수가. 네, 오늘도 그 케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멤버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올레길을 정말 신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올레길, 제주 라이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공미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승환 씨도 들어보셨죠? 저는 덕분에 들어봤죠. 덕분에 아, 들어본 근데 건가요? 전에도 흘려들었겠지만 그냥 흘려들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제안을 받고 조금 벼락치기 공부를 했죠. 정말.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잠깐 테스트를 아, 그래요?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네. 간단한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 질문에 맞다면 O 아니면 X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컨닝 안 되고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세계적인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 모나리자는 공공미술일까요? 모나리자요. 네. 모나리자는 X. 네. 아닌 것 같아요. 공공미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그죠? 야, 이거 공부 안 한 분야인데도 딱 맞추잖아요. 기본기가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드려볼게요. 네, 자,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이건 공공미술이다? O, X. 다비드상이요. 다비드상이 박물관 안에 있죠. 밖에도 있습니다. 밖에도 있어요. 공공미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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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기회 드릴까요? 그러면 잘하시네. 야, 그러면 이거 좀 헷갈려. 이거는 세모. 아, 세모 없죠. 아, 세모는 없어요? 네. 그러면 오. 5로 네, 오. 바꾸실 거예요? 네, 오. 맞다. 아닙니다. 원래 욱할 뻔했네. 캐릭터가 나올 뻔했네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네. 함정을 팠는데 네. 그대로 달려와 주셨네요. 아, 네. 네. 또 빠지는 게 또 제일 맛있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이제 공공미술 이쯤에서 제가 이제 네. 약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일상에서 만나는 그 노출된 일상에 노출된 작품들을 되게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이제 사실 다비드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피렌체의 광장에 밖에도 세워 있고 안에 내부에도 세워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작품들은 실제로 그냥 미술관에 있는 일반 작품처럼 생각할 것이고 밖에 있는 이제 세워진 작품들은 다 일반인들이 오고 가면서 보기 때문에 공공미술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애매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만나는 공공미술은 사실은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미술관이 아닌 실내가 아닌 좀 더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어떤 의미의 미술이 공공미술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저도 아까 딱 그거였거든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공공장소에 있는 거니까 세모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셨구나. 네. 공공미술 하면 일단 미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고 하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많은 공공의 시민들, 일반인, 관람객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공공성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들을 담은 로컬리티라고 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공공미술이 무조건 외부에 세워진 그냥 조형물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과 맥락, 역사성, 장소성을 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진 예술작품들을 우리가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 이 공공미술의 범주를 논의할 때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공공장소에 설치된다, 혹은 공공의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된다, 혹은 공공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성의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공공미술의 시작은 장소에 작가의 작품을 놓는 것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공동체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한 공공미술이 최근에 방향성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 되셨나요? 예, 이해됐어요. 어우, 두 분이 뭐 양쪽에서 딱딱 때니까 얘가 해맑아져. 되게 얘가 진짜, 지식이 확 들어오네요. 오늘 우등생으로 아주 거듭날 것 같아요. 네, 양쪽에 선생님을 잘 모셨어요. 앞에 함정과. 네, 좋아요, 오늘. 네, 이제 우리가 길을 걷게 되면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상 속에 약간 서프라이즈 선물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는 미술관이나 전시실이 아니더라도 공원 산책로, 길거리, 그리고 이제 뭐 관광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신승환 씨 제주 관광지에 공공미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제가 즐겨 찾는 곳인데요. 이호태우, 그렇죠. 이호태우 해변에 저 조랑말 등대, 그 적토마, 백마 이렇게 있잖아요. 어떠세요? 조랑말이니까 적토마 백마는 아니다. 빨간 조랑말, 하얀 조랑말. 거기서 애들이랑 사진도 찍고 항상 그 좀 뭔가 역시. 좀 굉장히 눈여겨보셨네요. 네, 제주의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제주 배우 왔구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바로 우등생으로 그죠? 거듭나셨습니다. 맞죠? 네.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궁금했던 게 도라르방은 공공미술인가요? 참 이 지점이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미 어떤 상징 조형물로 이미 제주에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공공미술이라는 이제 이름이나 이런 명칭을 달고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은 그런 돌하루방이 만들어지고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공공의 맥락 안에 있는 거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미술이라고 했을 때는 예술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작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약간은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 도내에 있는 공공미술 작품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도라르방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방금과 같은 논의 지점으로 인해서 도라르방은 지역 상징 조형물이라는 카테고리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좋아요. 날카로우셨어요. 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긴장하십시오. 진짜 백지예요. 근데 대부분 제주를 저 또한 저는 제주를 굉장히 자주 오고 오랜 시간 동안 제주와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저는 이번 우리 기획을 듣고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게 아마 이 일반인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을 대신해서 오늘 궁금한 거 백지 상태에서 아주 제가 지금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준비 잘 돼 있어요. 긴장이 되네요. 어떤 아니요, 질문을 아주 하실지. 긴장 안 하면 어느 정도신 거예요, 도대체? 네. 오늘 약간 긴장 유발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확 긴장을 유발하는 그 허를 찌르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공공미술 그러니까 공공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개인의 취향보다는 어떤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중들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이 공공미술이 또 일반 예술과는 다른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박남희 선생님, 저희가 이제 공공미술 작품을 하나씩 볼 텐데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일상에서 만나고 사실 거리에서 만난다고 해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술성이라고 하는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로컬리티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 그래서 그 지역과 함께 어울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가.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갖고 보시면 훨씬 더 공공미술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됐어요. 네,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시네.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역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지. 네, 그리고 네. 한 개 더.
한 개 더 뭐죠? 예술성. 예술성이 있는지, 네. 봤을 때 예술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길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길거리를. 그쵸? 그런데 이승미 선생님, 사실 제주에는 공공미술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제주 도내에 꽤 많은 공공미술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제주 도내에 있는 공공미술이 더 이상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좀 전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제주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 그러니까 연구 조사를 토대로 한 작품들을 오늘 이제 만나볼 텐데요. 네. 잘 보고 오셨죠? 네, 잘 보고 왔어요. 네, 네. 잘 배우고 잘 보고 왔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원래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올레길을 걷듯이 오늘은 이제 좀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공미술 올레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코스에서는 어떤 작품들 만나볼 수 있었나요? 1코스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한다면 역사라는 역사. 키워드를 네.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여기가 이제 대정 앞바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10길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올레 코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기가 아름다운 경관만큼이나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정 지역이 선사시대 유적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서 이것과 더불어서도 광복 이후에는 한국군이 여기서 창설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이곳에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왜 걷다 보니까 저기 좀 이렇게 동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게 어떤 동굴이죠? 사실 여기가 군사 요충지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기에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바다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닿아 두고 있는 있죠. 거네요. 네. 그럼 여기 바로가 태평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저 동굴은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일제강점 시기에 어. 그 진지동굴이에요. 진지동굴? 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흔적들을 이렇게 곳곳에서 대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정. 예.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랑은 또 다른 또 뭐 역사적인 또 비밀이 숨어 있네요. 네, 오늘은 자연뿐 아니라 어.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공공미술을 통해서 네, 의미도 좀 더, 있고. 네, 좀 더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역사 좀 의미심장한데요. 재미있었을 것만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도 주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예술성과 그리고 지역 가치가 정체성이 같이 묻어 있는 것들이 아주 그 공공미술에 적합했었어요. 그 중에서 좀 재미있게 봤던 거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거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힌트를 드리면 이겁니다. 이거요? 네. 이거요? 어렸을 때 왜, 그리고 또 운동도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배우는 운동이 있어요. 네. 우리의 국기가 힌트입니다. 우리의 국기. 네. 태권도. 그렇죠. 태권도요? 네. 이렇게 빨리 준다. 저기 말씀하셨던 거인 것 같은데요? 네.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짜자자자잔 짠. 뭐예요? 혹시 어떤 모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주먹을 딱 이렇게 쥐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번개 모양 안에 주먹이 딱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번개 모양처럼 저도 첫눈에 보고는 저게 어. 번개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옆에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 뒤에 하늘이 보이는 게 와, 이거 멋있네요. 이건 셀카 하나 찍어야겠다. 주먹을 한번 주먹! 그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혹시 논산훈련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알죠, 잘 알죠. 네, 육군 제2훈련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1훈련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1 여긴가요? 네, 사실 제1훈련소는 네. 바로 모슬포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정 지역이라고 할수 있죠. 진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고 계신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와.
제1훈련소가 여기에 있는 만큼 네.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병력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사단을 창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29사단이 그렇게 해서 창설이 되게 돼요. 이것이 바로 1953년입니다. 한국전쟁 바로 직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상지로서 네.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탑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는 아까 저희가 말한 번개 모양이 네.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네. 한반도의 모양입니다. 야, 그러네. 네네. 저 아까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위가 좀 이렇게 뾰족해서 네, 아. 그것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한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모양 안에 또 이렇게 주먹의 모양이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주먹 모양이 그려진 이유가 바로 이 제29사단의 상징, 네. 심벌 마크였다라고 합니다. 주먹. 아, 한반도 안에 주먹. 그렇죠. 야, 멋있네요. 야, 이걸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이걸 몰랐네. 네. 그리고 이 가장 밑부분, 네. 하부분을 보시면 네. 여기에는 29사단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네. 여기 제일 앞부분에 적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최홍희라는 이름이 최홍.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저희가 태권도의 역사를 논할 때 네. 제외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바로 제29사단의 초대 사단장으로 아, 그것이구나. 그래서 또 이 한반도 안에 주먹 상징이 또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탁 꽂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저희가 태권도 하면 주먹을 먼저 주먹이죠. 떠올리기도 네. 하죠. 그래서 이 주먹이 또 이제 최홍희 준장의 주먹을 실제로 보고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우, 주먹이 아주 그냥. 이 제29사단이 최홍이라는 사람을 사단장으로 해서 발상이 되었다라는 지점은 저희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태권도의 그런 발상지로서도 굉장히 의미들이 있습니다. 야,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네요. 진짜. 그럼 저희가 우리 발상 탑 앞에서 태권으로 경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태권. 네. 멋있네요. 네. 네, 이건 먼저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 잠깐 네. 소심해 하셔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구호는 못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다시 맞춰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하시죠. 자, 정말요? 여기. 크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하나, 둘, 셋, 태권! 네. 이승민 쌤 이런 모습 처음 네, 봐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완전 저도, 예. 배우님 페이스에 말렸습니다. 굉장히 큰일 하셨습니다. 그죠? 큰 변화를 네. 일으키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제주도 태권도 성지에서 이런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실 줄이야. 네. 근데 제가 직접 보고 왔잖아요. 근데 주먹에 정말 그 강인한 기운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힘줄이 4개가 네, 그 장군님의 주먹을 형상화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진짜 그 태권도의 기백이 느껴지고 그 에너지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마크를 어떻게 그리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설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최홍희 준장의 부인이 최홍희 준장의 주먹을 보고 초안을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최홍희 준장의 자서전에서는 이 준장이 많은 화가들을 불러서 자신의 주먹을 굉장히 힘있게 강단 있게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자신이 화가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적혀 있어요. 실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설이 많은 만큼 그 주먹이 굉장히 그 기백 있고 형상화가 되게 섬세하게 돼 있어요. 힘줄이 쫙 올라와 있고, 네. 저는 안 올라오네요. 제 주먹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 안에 글자가 초록색이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초록색이었는지 아니면 옆에 소나무가 지금 있어서 그 송진가루가 들어와서 초록색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등색 맞으신데요. 이 관찰력 뭐 엄청난 저희 쪽으로 영입해야 될 것 같은. 사실 뭐 역사적 유래가 있어서 저 작품이 우여곡절이 많아서 한때는 바닥에 이제 그 묻혀 있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저거가 오히려 위험한 그 최홍희 장군과 얽힌 이슈 때문에 묻혀서 있었기 때문에 저걸 이제 다시 꺼내 왔기 때문에 저 원래 저 초록색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었고 또 이제 스튜디오에서 아마 재밌는 얘기를 들을 거다라고 이제 궁금증만 이렇게 딱 유발해 제가 주시더라고요. 약간 스포일러를 좀 네. 했습니다. 사실 54년 정도에 제29사단은 이제 양양으로 옮겨가게 돼요. 네. 그런데 이 발상탑은 계속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1985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상탑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정말 있었던 탑이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흥미로운 지점이 이것이 왜 사라졌는가. 사실 최홍희 중장이 이제 정권과 점점 그 관계가 나빠졌던 정치적인 모양이에요. 네. 문제군요. 그러면서 약간 북한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 최홍희 중장이 친북 인사로서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약간 민감한 부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가리고 싶었던.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군사 정권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네. 혹시라도 마을이 피해를 볼까봐 네네. 그렇게 땅에 묻은 거예요. 하룻밤에 네. 저 큰 기둥을. 그렇죠. 청년들이 땅을 아주 깊게 파가지고 네. 정말 5.5m에 이르는 탑인데 땅에 이제 묻게 된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사실 사라지게 된 것인데 나중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 이게 지금은 다시 복원이 되게 됐잖아요. 이 복원이 되게 된 계기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시기에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게, 네.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겠죠. 네. 그래서 대정읍에 있는 주민들도 태권도의 발상지가 이제 대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 주먹탑. 그렇죠. 주먹자. 주먹탑을 재밌네요. 되찾는 네, 주먹자 어. 되찾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묻고 물어서 그리고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웅남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적하게 돼요. 오, 야. 그래서 찾아서 지금 예전 걸 그대로 복원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탑을 정말 가루가 될 정도로 부쉈다면 사실 복원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약 3, 4등분 되어져서 땅에 묻혀 있었다고 해요. 훼손이 되긴 했었군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이제 다시 붙여서 복원한 것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상단부와 자연스럽게 상단부와 그 몸체 부분하고 이제 기단부 이렇게가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리 없이 보실 아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묻은 대정리 청년분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이네요. 그러네. 왜냐면 지금은 이게 군사 정권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이게 분명히 후세에 네. 조립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조립할 수 있게끔 했네요. 조립식으로 딱딱 절단. 해안이 좀 있었던 걸로. 야, 네. 마음이 대단하네요. 또 약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한 조형물을 이걸 땅에 묻는 과정에 그래도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시진 않았을까. 복원 과정에서 이 음각 부분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대정읍 개발협회가 복원에 충실하게, 원본에 충실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당시 캐나다에 살고 있던 최홍희 중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야, 대단하신 네,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본과 가깝게 복원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발상탑이 철저하게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공미술 작품 하나만 가지고도 이 대정읍의 역사를 이만큼이나 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근데 어렵게 지켰던 만큼 대정 주민들도 참 이 공공미술, 이 조형 작품에 대해서 애틋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조형물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땅에 묻혔다 다시 복원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저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1코스에서 이제 본 작품들은 사실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술가가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낸 공공미술이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허를 찌는 질문을 해주셨던 돌하루방이 사실은 전통 상징물이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이 대정에서 만났던 작품 사실은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가치는 있지만 상징물이라고 해야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의 조건 중에 예술가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공공의 영역 안에서 상징적인 조형물로 남아있는 형태의 작업들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부연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정 지역에 정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작품도 두 분이 보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죠. 갔다 왔죠. 그렇습니다. 네. 친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잘 다녀오셨고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막 그 왜 유치원생들이 선생님 쫓아다니듯이 이렇게 좀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제주도에 이 정도로 주변에 건물이 없고 이렇게 펼쳐진 공간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야, 엄청 넓은 그 진짜 뜰 같은 느낌이 진짜 있어요. 네, 알뜨르라는 알뜨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알뜰을 못 들어봤는데. 이거 제주도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이라는 것이 아래를 뜻하고 아래. 네, 뜨르는 넓은 들판, 벌판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 뜰 같았어. 딱 볼 때 색감도 그렇고 이렇게 펼쳐진 게 뜰 같더라. 그러니까 아래 뜰이라는 그 제주 방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윗뜰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윗뜰은? 네, 우뜨르라고 하는데요. 우뜨르? 네, 위쪽 들녘, 위쪽 벌판을 이제 윗뜨르, 우뜨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가 알뜰이면 그러니까 저쪽이 약간 우뜨르가 되는 거네요? 네, 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알뜨르, 있겠죠. 우뜨르, 알뜨르, 우뜨르 약간 그 옛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네, 우뜨르. 이 말 자체는 재밌다.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 같고 네. 되게 단어가 저는 처음엔 되게 따뜻한 느낌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느낌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또 저희의 뼈아픈 어떻게 보면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알뜨르? 그 우뜨르 그래서 옛날에 그 왜 개그 프로에다 우르뚜라뜨 우르뚜라뜨 뭐 이런 거 했어요. 갑자기 그냥 약간 외국어가 외래어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그래서 그러고 놀았어요. 아 진짜 개그맨 아니세요? 네, 그래서 알뜨르 윗뜨르 알뜨르 윗뜨르 아래 큰 뜰을 알뜨르라고 하더라고요. 아셨어요? 아니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공부하면서. 네,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뜨르라는 말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뻐 보이지만 얘기했듯이 이런 평화로운 모습 그 너머에는 또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배우님께서 숙연해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 아니 그래요? 그쪽 오면서 보니까 저 희한한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군데군데 지금 엄청 많거든요. 네. 사실 넓은 들판에 약간 네. 이렇게 솟아있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무덤처럼 네, 맞아요. 보이는 그런 이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사실 이 시설들은 다 경납고입니다. 경납고. 네. 간단히 그런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본은 1910년 한국을 강점한 데에 이어서 네. 1930년대에 중국으로까지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이곳이 그 거쳐가는 거착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상해나 난징을 폭격하는 오무라 이제 해군 공군 부대가 있는데요. 이 공군 부대가 당시에는 항공기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네. 항속거리가 좀 짧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거쳐서 가거나 혹은 이곳에 들려서 급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했었어요. 차로 이렇게 쭉 오면서. 네. 근데 말씀을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알아야 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엄청 많네. 네. 야, 아니 결국은 이것도 우리 제주 분들이 막 강제 좀 징용돼서 만드신 걸 거 네, 아니에요? 아마 어렵겠지만 응. 충분히 일리는 추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제주 도민들이 이제 강제로 아마 이제 노역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자는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의자일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어. 네. 딱 소형 전투기 같은 것들이 한 대가 딱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러네. 공간인 것 딱 같아요. 그 전투기 모양이에요. 네. 날개랑 딱 해서 거기에 또 딱 맞춰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네. 꼬리 부분이 그러니까 꼬리가 들어오는 이제 부분. 들어가는 그죠? 곳이었겠죠. 거기 경납고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양으로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공간을 무덤처럼. 무덤처럼 생겼어요. 근데 안에 딱 들어가면 좀 스산하고 왠지 들어서 그런지 약간 좀 찬바람도 부는 느낌이고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괜히- 경납고가 설치되게 된 계기를 또 설명드리자면 역사적인 배경을 또 살펴봐야 하는데요. 1944년에서 45년 사이에 이 알뜨르 비행장이 80만 평에 이르게 조성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이 미국이 7개의 루트로 일본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서는 7개의 방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개 중에 6개는 일본 국내 그리고 일본 국외에 한 곳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바로 이곳이 제주 대정 알뜨르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당시에 2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19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 경납고를 활용한 작가가 있는데요. 네. 바로 지금 살펴볼 박경훈 작가의 작품입니다. 리본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오신 분들이 안에 보면 대한민국 만세,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갈지연 졸업 축하에 아버지가 또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사랑이 그 느껴지는 난이 메시지. 나라를 또 사랑하지만 또 따님을 사랑하는. 정말 좋은 메시지들이 많네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그리고 제주의 제주 도민의 아픔을 되새기며 라는 내용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런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약간 다짐의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이 리본을 다 걷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형이 보이시나요? 비행기네요. 여기 이 프로펠러가 있고 바퀴도 있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게 좀 그러니까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네, 바로 이 제로센 비행기의 모습을 이제 네. 나타낸 작품인데요. 제로생 비행기. 네, 제로센 비행기는 일본 해군 항공부대에서 사용하던 경량급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납고 안에 그때 그 당시 비행기 모형 맞죠? 네, 그 사이즈대로 그리고 뼈대만 그러니까 비행기를 똑같이 넣은 건 아니고요. 뼈대만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 경납고 안에 마치 뭐 기름을 넣거나 그 이 정비를 할 때 뒤로 꼬리로 이렇게 넣는 것처럼 그렇게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그 당시로 마치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또 이 지점에서 저희가 박경훈 작가님이 그 작품을 왜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그 전시에 출품했었던 작품인데 그게 경술국치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던 작품이라서 사실 보면 이제 역사가 그 이후의 세대들한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로 거듭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환기시켜 주셔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그 공공성이 얼마나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제로센 비행기는 활주로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어디 활주로예요? 저쪽 방향에 넓은 이제- 활주로가 있어요? 네, 활주로가 아. 있는데요. 그 활주로에 이 작품을 설치해서 마치 그 일제강점 때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참 시간과 공과 여러 가지 엄청 들어서 활주로에 있다가 그냥 어딘가로 가기는 너무 아쉬우셨을 거예요, 작가님도. 그러니까 야, 근데 거기서 일로 어떻게 왔는지도 궁금하고. 자, 이 또 부분은 잠시 후 작가님을 만나뵐 텐데 그때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죠.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만드신 거세요? 네, 이 공동작품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활주로에 있던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여기로 어떻게 옮겼습니까? 아, 그 크레인으로 옮기죠. 분리해서요? 예. 아, 그래요? 아니, 그냥 통째로 크레인을 갖고 왔는데, 어. 원래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음. 그 이 동네에 농사지으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다니는데, 우리가 전시하라고 설치해놓은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차로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주저앉았죠. 그래서 예, 교통사고. 그때 한번 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때 이게 한번 주저앉기도 하고, 아, 근데 진짜 이런 저기 이렇게 휘어지는 라운딩 부분 있잖아요. 네네. 저런 부분도 그렇고 아주 우리 강무석 작가의 손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야, 엄청나네요. 이게 실제 그 제로기 표준형의 네. 실 사이즈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작가가 뭐 잣대 하나 안 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쭉쭉 용접기 들고 진짜로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공동 작업을 했던 거죠. 네. 이제 경술국치 100주년으로 해서 알뜨르에서 아시아를 보다라는 개인전에 사실 출품했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의도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그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곳에 있는 이 경납고 11군데를 이용하고 주차장에 해서 각 경납고당 한 작품씩 설치 중심으로 해서 테마를 잡아가지고 전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주차장에 있었어요. 네, 아까 얘기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은 주차장에 있을 때 옆에 이렇게 매국노 명단도 딱 이렇게 동판에 그렇죠.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원래 세계에서? 이름은 그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름은 애국기 매국기라고 해서 네. 일제 빌붙어서 성공한 이제 신흥 자본가들이 네. 그 비행기를 사가지고 제로센 비행기를 사가지고 헌납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어요. 진짜요? 예, 그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서 제로센기 매국기 난 매국기라고 불렀는데 네. 그렇게 헌납한 비행기의 상징을 해서 매국노 500명 정도의 명단과 사진 이미지들을 네. 스캔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기 벽면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붙였죠. 녹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걸려있는 신당 같은 이런 게 또 어떤 예전의 작품을 보지 못한 저로서는 좀 새로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것도 보여지기도 인정할 수 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품이란 거는 어, 작가한테서 만들어지는 게 50%고 수용자 입장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과 네. 또 손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네. 그게 있다면 50%인데 이렇게 가만히 경납고만 있으면 과거에 아주 무미건조한 고고학적 유적처럼 그냥 툭 이렇게 있지만 네. 이게 총 19개의 경납고가 네. 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연결 루트만 잘 만들고 전시 공간으로 쓴다면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일종의 경납고 미술관이랄까 재미도 있고 의미도 네, 있고 그런 걸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시를 했던 거거든요. 네. 2017년이죠. 아마 제주 비엔날레가 처음으로 이제 제주에서 열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에 오게 되는데 이 알뜨르 비행장이 되게 유명해진 사건이 아마 2017년 그 제주 비엔날레 때문일 겁니다. 굉장히 넓은 평원에 경납고 이제 있고 그 안에 사실은 공공 미술에 해당되는 그런 조형 작품들이 넓은 들판에 솟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작품도 박경훈 선생님의 그 작품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다니지만 이 대정 지역에 특별히 특히 이제 이 모슬포 해안가에서 그런 경납고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몰랐었는데 비엔날레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축제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어라는 게 오히려 더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대정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 지역의 역사성도 알리고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덕분에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주에 계신 선생님이 한번 네. 의미를 담아서 한번 고민이 써보시죠. 많이 되는데요. 지금 딱 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어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의미가 있는 공간과 작품을 몰랐었거든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끔 한다라는 지점이 정말 선생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천재신 것 같아요. 악필인 거 보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네. 글을 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공공미술의 역할 다시 새겨봅니다. 네. 이게다 딱 보이게 제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역사를 생각하게. 네. 그렇네요. 그래도 궁금하신 좋네요. 분은 이렇게 해서 되지 네네. 않을까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그 어떤 신당처럼 단지 무속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바램처럼 막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아까 뭐 이 기억을 잊지 말자, 뭐 대한민국 화이팅, 뭐 딸아 결혼 축하한다고 별의별 게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로 사람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또 그 어떤 역사와
또 조형 미술 그리고 또 그 공공 미술의 어떤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정말 박수를 원합니다. 진짜. 박수 받을 줄 몰랐네요. 만화를 읽고. 아니에요. 좋네요. 완벽하게 습득하셨습니다. 네. 숙지하셨습니다. 오늘 박남희 박사님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정말 네, 뿌듯한 그러네요. 그런 느낌. 또 금방 백지들은 금방 인정하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고집아집이 없어요. 되게 그냥 팔랑팔랑 뭐 맞는 말에는 늘 또 귀 기울여서 실천해야죠. 거기 또 제가 군함도라는 영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역사적 어떤 아픔이 있는데 또 지금도 여러 세계적으로 뭐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애국기 매국기라고 해서 그 옆에 매국노들 명단을 이렇게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현재는 볼 수 없는. 네. 꼭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에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많은 지자체분들이 보시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공공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작가가 개인이 이제 만들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리와 보수 이게 사실 공적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가능할 일 같습니다. 네. 세 분과 1코스 걸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재밌죠. 네, 어떡하죠?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2코스도 함께 걸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공공미술 올레길 2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머, 이거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와우. 주먹탑, 박건주 작가 작업이 들어가 있구나. 이제 봤던 게 보인다. 봤던 게 보인다. 네, 봤던 게 가장 먼저 보여요.